저 현판 가짜예요. 조용하던 향교 마당이 그 한마디에 멈춰섰습니다. 김태곤 사무국장이 마이크를 든 채 인자 할머니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 하셨소? 지금 뭐라고 하셨소, 어르신? 저 현판 원본이 아니라고요. 허허, 어르신, 오늘은 복원기념식 아닙니까? 좋은 날, 분위기 망치지 마시고 저쪽에서 차 한잔 하시지요. 후원금도 사라졌소. 그때 마당 한쪽 구석에서 지물포 주인 배정심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잠깐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김태곤 사무국장이 헛기침을 크게 하며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연송향교 100년 만에 큰 경사 아닙니까? 사소한 오해는 행사 끝나고 차차 풀기로 하지요. 박수 소리가 어색하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자 할머니의 눈은 새로 걸린 현판의 효자 한획에서 도저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송향교는 충북 괴산의 산자락에 자리 잡은 400년 가까이 된 오래된 향교였습니다. 작약이 붉게 피어나고 초록잎이 짙어지는 2025년 5월의 어느 토요일, 향교마당에는 연송향교 명륜당 현판 복원 기념식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바람에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처럼 한복을 갖춰 입고 떡과 식혜를 나누며 오랜만에 마을 잔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77의 최인자 할머니가 회색 모시 적삼 차림으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평생 한문 서예를 해온 손은 마디마다 굵어져 있었고 손에는 먹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인자 할머니는 40년 동안 이 향교의 옛 현판을 수도 없이 올려다본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직접 탁본을 떠둔 적도 있었고 그 글씨를 본떠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인자 할머니의 눈에 오늘 걸린 새 현판은 아무리 보아도 그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아, 잠깐 이리 와봐라. 인자 할머니가 손짓하자 멀찍이서 사진을 찍던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지역신문 괴산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오하늘이었습니다. 29, 짧은 단발에 카메라를 어깨에 맨 모습이 어딘가 야무져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 부르셨어요? 하늘 기자, 저기 저 효자 마지막 비침 어느 쪽으로 빠져 있는지 보이나? 왼쪽 아래로요. 그게 왜요? 옛 현판은 오른쪽으로 살짝 들려 있었어. 명필 송암 선생의 버릇이지. 평생 그 버릇을 못 고치셨던 분이야. 그분 글씨를 본 사람은 그 삐침 하나만 봐도 안다네. 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하늘 기자는 솔직히 말해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눈에만 보이는 까다로운 차이,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늘 기자, 글씨에는 사람의 손버릇이 살아있어. 사람은 속여도 글씨 버릇은 못 속이는 법이야. 그 말을 하늘 기자는 그저 흘려들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김태곤 사무국장이 인자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58배 김태곤 사무국장은 향교 보존회의 살림을 도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역에서 마당발로 통했고 이번 현판 복원 후원금도 그의 발로 뛰어 모은 것이라 했습니다. 인자 선생님, 아까는 제가 좀 무례했지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선생님. 말씀하세요, 김 국장.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글씨 한 획 가지고 따집니까? 더구나 오늘 같은 좋은 날에 말이지요. 다들 즐겁게 박수 치고 가는데 선생님 한 분만 그렇게 찬물을 끼얹으시면 우리 보존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 국장, 나는 찬물을 끼얹은 게 아니라 본대로 말한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연세도 있으시고 눈도 예전 같지 않으실 텐데
너무 단정 짓지는 마십시다. 예, 다른 분들 다 좋다고 하시는데. 김태곤 사무국장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벽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인자 할머니는 더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인자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그러나 마음 한쪽이 자꾸만 그 효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산길에는 아직 해가 길게 남아 있었습니다. 인자 할머니는 오래된 자전거 한 대를 끌고 천천히 비탈길을 걸었습니다. 길가에는 노란 애기 똥풀이 피어 있었고 어디선가 뻐꾸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풍경이 오늘따라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송암 선생,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선생 글씨를 제대로 못 지켜드렸습니다. 낮은 혼잣말이 산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향교 앞 지물포 연송지물의 문이 일찍 열렸습니다. 이른둘의 배정심 할머니가 가게 앞을 빗자루로 쓸고 있었습니다. 인자 할머니가 자전거를 세우자 배정심 할머니가 빗자루를 멈추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자 형님, 잠깐 가게 안으로 들어오시오. 가게 안쪽 한지가 쌓인 좁은 통로를 지나 두 사람은 오래된 나무 의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배정심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차 한 잔을 따라 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어제 그 말씀, 저 현판이 가짜라는 말씀, 진심이요? 진심이지. 내 눈이 아무리 흐려졌어도 그 글씨는 아니야. 형님, 그러면 제가 본 게 헛것이 아니었네. 본 거? 자네가 뭘 봤다는 거야? 배정심 할머니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는 한참 만에 입을 떼었습니다. 5월 중순쯤이었지요. 비가 많이 오던 밤이었어요. 제가 가게 정리하다가 잠깐 바깥을 내다봤는데 향교 뒷문 쪽에 트럭 한 대가 서 있더이다. 사람들이 천으로 둘둘만 긴 나무판 같은 걸 짐칸에 싣고 있었어요. 그게 꼭 현판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그러던가. 어두워서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그중 한 사람 목소리가 김 국장 같았어요. 헛기침하는 버릇이 똑같아서. 인자 할머니의 손이 자기도 모르게 찻잔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정심이 이 얘기 다른 사람에게 한 적 있나? 없어요, 형님. 무서워서요. 김 국장이 우리 가게 주인이요. 가게 세도 그쪽 통해서 내는데 괜히 말 잘못 꺼냈다가 가게에서 쫓겨나면 어떡합니까? 우리 영감 약값도 다 이 가게에서 나오는데. 배정심 할머니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정심이, 자네 마음 알아. 그런데 말이야, 이건 자네 잘못이 아니야. 본 걸 본대로 말하는 건 죄가 되지 않아. 형님, 그래도 무서워요. 요즘 세상에 괜히 나섰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인자 할머니는 배정심 할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마디 굵은 두 손이 한참 동안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정심이, 한 가지만 기억해 두시게. 자네가 본 것을 누군가에게 말할 때는 날짜와 시간, 장소, 그리고 본 사람 이름을 적어두면 좋아. 종이 한 장이라도 자기 손글씨로. 그게 나중에 자네를 지켜주는 한 줄이 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요? 내가 옛날에 한 변호사 어른 글씨를 자주 써드렸는데 그분이 늘 그러셨거든. 사람의 기억은 흐려지지만 그날 그 자리에서 적은 메모 한 장은 법정에서도 힘이 있다고. 그걸 진술서라고 부른다더군. 거창한 게 아니고 그냥 자네 손으로 본대로 적어 놓으면 되는 거야. 배정심 할머니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제가 그날 일을 한번 적어 놓을게요.
누구한테 보이지는 않더라도. 그래. 그거면 충분해. 지금은. 두 사람이 차를 다 비웠을 무렵 가게 문에 달린 종이 짤랑 하고 울렸습니다. 하늘 기자가 카메라를 메고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선생님, 여기 계셨네요. 어제 그 효자 말씀 제가 밤새 생각해 봤는데요. 왜 생각이 좀 바뀌었나? 바뀐 건 아니고요. 그냥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요. 옛날 사진이나 자료가 있으시면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인자 할머니는 잠깐 하늘 기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제는 분명 자기 말을 흘려듣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눈 안에 작은 호기심한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지. 우리 집 다락에 30년 전 떠둔 탁본이 있네. 사진첩도 있고. 같이 가보겠나? 네, 선생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배정심 할머니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문득 한마디 보탰습니다. 하늘 기자, 우리 인자 형님 말씀은 흘려들으면 안 돼요. 이 양반이 평생 본 글씨가 우리 동네 사람 다 합친 것보다 많을 거예요. 하늘 기자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그렇게 세 사람의 인연이 그 좁은 지물포에서 천천히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인자 할머니의 낡은 한옥 다락방으로 두 사람의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그 다락방에는 40년의 세월이 먼지와 함께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꺼내질 한 장의 탁본이 이 모든 이야기를 뒤집을 결정적인 단서가 될 줄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인자 할머니의 집은 향교에서 자전거로 10여 분 거리에 산 그림자가 일찍 내려앉는 골목 끝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한옥 한 채와 그 옆에 작게 붙은 흙담, 그리고 마당 한쪽에 자리 잡은 늙은 감나무 한 그루가 전부였습니다. 감나무에는 아직 푸른 잎만 무성했고 그 아래에는 인자 할머니가 직접 만든 평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늘 기자, 신발은 거기 벗고 마루로 올라오시게. 네, 선생님. 마루를 지나 안방 옆 좁은 계단을 오르면 천장이 낮은 다락방이 나왔습니다. 다락방 문을 여는 순간 묵은 종이 냄새와 먹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 나왔습니다. 하늘 기자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와, 선생님, 여기는 박물관 같네요. 박물관은 무슨, 그냥 늙은이 살림이지. 다락방 한쪽 벽에는 두루마리 족자들이 가지런히 꽂힌 나무 선반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오래된 사진첩과 공책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가운데 작은 상 위에는 벼루와 붓, 그리고 먹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인자 할머니는 선반 가장 아래 칸에서 누런 한지로 둘둘만 두루마리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두루마리는 세월의 가장자리가 살짝 닳아 있었지만 안쪽은 의외로 깨끗했습니다. 이게 1985년에 내가 직접 떠둔 연송향교 명륜당 현판 탁본이야. 1985년이요? 그러면 40년 전이네요. 그렇지. 그때 내 나이가 37이었지. 송암 선생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그분 글씨가 사라질까 걱정돼서 향교에 부탁드리고 한지 2장에 떠두었어. 한 장은 향교에 드렸고 한 장은 내가 갖고 있었지. 인자 할머니가 두루마리를 천천히 폈습니다. 검은 먹빛 위에 하얗게 떠오른 글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한지 위에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명륜당 3글자와 그 옆으로 작게 쓰인 효제충신 4글자가 단정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하늘 기자, 여기 이 효자 마지막 비침을 보게. 하늘 기자가 카메라를 내려놓고
탁본 위로 몸을 숙였습니다. 이건 오른쪽으로 살짝 들려 있네요. 그렇지. 송암 선생은 마지막 획을 마무리할 때 붓을 꼭 오른쪽 위로 살짝 채 올리는 버릇이 있었어. 평생 그 버릇을 안 고치셨지. 그런데 어제 새로 걸린 현판은 그 삐침이 왼쪽 아래로 떨어져 있었어. 그러면 글씨 쓴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적어도 송암 선생 손은 아니라는 거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글씨를 흉내낸 사람이 이 버릇까지는 미처 못 본 거야. 하늘 기자는 어제 자기가 찍어둔 새 현판 사진을 휴대전화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탁본 옆에 나란히 놓아보았습니다. 두 글자가 같은 듯 분명히 달랐습니다. 선생님, 이거 진짜네요. 글자 간격도 미묘하게 다르고요. 이쪽 명자 가운데 공간이 새 현판이 더 좁아요. 눈썰미가 좋네, 하늘 기자. 글씨라는 게 그래. 사람 얼굴처럼 닮은 듯해도 자세히 보면 다 달라. 인자 할머니는 그 옆에 있던 낡은 사진첩을 한 권 꺼냈습니다. 사진첩에는 향교의 옛 모습들이 색이 바랜 채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 1985년 봄에 찍힌 명륜당 사진에 옛 현판이 또렷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탁본을 뜨던 그 봄날 향교에서 찍어둔 사진이야. 여기 보면 현판 나무결이 가로로 길게 흐르고 가운데가 약간 거뭇하게 달아있지? 이게 400년 가까이 비바람 맞으면서 생긴 결이야. 그런데 어제 새 현판은 나무가 너무 새 것 같았어요. 색깔도 균이라고요. 그렇지. 진짜 오래된 나무는 어딘가 한쪽이 더 닳고 한쪽은 덜 달아. 사람도 그렇잖아. 평생 어느 쪽 어깨로 가방을 맸느냐에 따라 한쪽이 더 굽잖나. 하늘 기자가 작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비유가 참 재밌으세요. 늙으면 비유가 늘어. 직접 말하면 잔소리 되니까. 두 사람은 한참을 다락방에 앉아 탁본과 사진을 번갈아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다락방 작은 창으로 들어오던 오후 햇살이 어느새 주황빛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어제는 제가 좀 건성으로 들었어요. 그냥 나이 드신 분이 까다로우신가 보다 했거든요. 죄송해요. 괜찮아, 하늘 기자. 그게 보통이지. 나도 젊을 때는 노인들 잔소리 다 흘려들었어. 다 그러면서 크는 거야. 그런데 오늘 직접 보고 나니까 이게 정말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후원금도 적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신문에 났던 기억이 나요. 3억 원 정도 모였다고. 3억 원? 네, 보존회에서 작년 가을부터 모금했어요. 군청에서도 일부 지원했고 동네 어른들이 십시일반으로 보태셨다고요. 한 분은 농사지은 땅을 일부 처분해서 보태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인자 할머니의 얼굴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그 돈이 다 그 가짜 현판 만드는데 들어갔다는 건가? 그건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알 것 같아요. 후원금 사용 내역이 어디까지 공개돼 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하늘 기자, 한 가지만 부탁하지. 네, 말씀하세요. 이 일은 조용히 알아봐줘. 김 국장이 동네에서 발이 넓어. 괜히 일이 커지기 전에 우리 손에 증거가 좀 더 모인 다음에 움직여야 해. 네, 선생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기자 일이라는 게 한번 잘못 보도하면 돌이키기 힘들거든요. 그때 마루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인자 선생님 계세요? 저 김태곤입니다. 인자 할머니와 하늘 기자가 동시에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인자 할머니가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대고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잠깐 여기서 기다리고 있게.
탁보는 그 사진첩 밑에 잘 숨겨두고 인자 할머니가 다락방 문을 닫고 내려갔습니다. 마루 끝에 김태곤 사무국장이 양손에 무언가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 다른 한 손에는 두툼한 흰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 국장. 무슨 일로 여기까지? 선생님, 어제는 제가 좀 무례했지요. 사과도 드릴 겸 잠깐 들렀습니다. 사과는 무슨? 들어와서 차 한잔 하시지. 아닙니다. 금방 가야 합니다. 그저 이것만 드리고 가려고요. 김태곤 사무국장이 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는 한눈에 봐도 두툼했습니다. 이게 뭐요, 김 국장? 별거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향교일에 선생님이 보이지 않게 보태주신 게 많지 않습니까? 보존의 차원에서 작은 성의 표시입니다. 자물쇠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자물쇠? 나는 자문해 드린 적이 없는데 앞으로 부탁드릴 일이 많을 겁니다. 미리 드리는 거지요. 그리고 어제 그 일은 어제 그 일로 묻어두기로 우리 보존회에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이쯤에서 마음 푸시고 좋게 좋게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인자 할머니가 봉투를 받지 않고 가만히 김태곤 사무국장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김 국장, 이게 입막음 돈이요? 아이고 선생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섭섭하지요. 그저 어르신 공경하는 마음이라니까요. 김 국장, 내가 살아오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받을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돈은 받지 않는 거. 그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첫걸음이라고. 우리 영감이 살아생전에 늘 그러셨지. 이건 도로 가지고 가시오. 그리고 김 국장, 한 가지만 묻겠소. 새 현판 어느 업체에서 만들었소? 김태곤 사무국장의 얼굴이 잠깐 굳었다가 다시 풀어졌습니다. 청주 쪽에 전통 현판 잘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에 맡겼지요. 업체 이름이? 그게 정확한 이름은 보존회 사무실 가서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왜 그러십니까, 선생님? 그냥 궁금해서요. 나중에라도 한번 들러보고 싶어서. 선생님, 굳이 그러실 필요까지야. 다 끝난 일 아닙니까? 끝난 일인지 아닌지는 좀 더 두고 봐야지요. 김태곤 사무국장이 봉투를 다시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의 눈빛에서 미세한 짜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생님, 노파심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누군가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도는 건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 주변 사람들까지 다치게 합니다. 선생님 댁 옆에 지물포 정심이 누님도 있고 또 손주뻘 되는 기자 양반도 있고 제 말씀은 그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그럼 살펴가십시오. 김태곤 사무국장이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는 마당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인자 할머니가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다락방에서 하늘 기자가 조심스럽게 내려왔습니다. 선생님 다 들었어요. 저거 거의 협박 아닌가요? 협박이지. 부드럽게 한 협박. 선생님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아. 그런데 정심이가 걱정이네. 김 국장이 지물포 주인이거든. 가게 세를 받는 사람. 그러면 배 선생님이 더 위험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해. 일이 한쪽에서 터지면 다른 쪽이 무너져. 인자 할머니는 마루 끝에 잠시 앉아 마당의 감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잎 사이로 작고 푸른 감 열매가 아직은 단단한 모습으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늘 기자, 김 국장이 말한 그 청주 업체, 자네가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나? 정확한 상호, 대표 이름, 주소, 이런 것들. 네, 선생님. 신문사 자료실에서 사업자 등록 정보 같은 거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후원금 사용 내역도 향교 보존회가 공익단체로 등록돼 있으면 일부는 공개 의무가 있어요. 공개 의무? 네.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후원금을 모은 비영리 단체는 그 사용 내역을 일정 부분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고마워, 하늘 기자. 자네가 있어서 든든하네. 별 말씀을요, 선생님. 저는 그저 글씨 한 획 못 알아보는 부끄러운 기자였는걸요. 하늘 기자가 카메라 가방을 메고 일어섰습니다. 마당을 나서기 전 잠시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봉투 안에 얼마쯤 들어있어 보였어요? 두께로 봐서는 적지 않은 돈이었지. 아마 500만 원은 넘었을 거야. 500만 원이요? 그걸 그냥 입막음 돈으로요? 그러니까 김 국장이 숨기고 싶은 게 그것보다 훨씬 크다는 뜻이지. 대문을 나서는 하늘 기자의 등 뒤로 인자 할머니가 조용히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하늘 기자, 조심해. 그리고 자네가 알아본 내용은 꼭 종이로 정리해서 한 부 더 만들어둬. 디지털 자료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 옛날 사람 말이지만 종이는 오래가. 하늘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골목을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인자 할머니는 다락방 불을 늦게까지 켜두었습니다. 40년 전 탁본 위로 흐릿한 전등빛이 내려앉았고 그 빛 아래 효자의 마지막 비침이 마치 오랜 세월을 건너온 송암 선생의 마지막 인사처럼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괴산문화일보 편집국은 평소처럼 분주했습니다. 하늘 기자는 자기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어제 받아온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인자 할머니가 빌려준 옛사진 한 장과 자신이 어제 찍은 새연판 사진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하늘아, 너 오늘부터 무슨 큰 건 잡았냐? 표정이 비장한데. 옆자리에서 문화부 선배인 윤정우 선생님이 커피잔을 든 채 물어왔습니다. 40 중반의 윤정우 선생님은 이 신문사에서 20년 가까이 일한 하늘 기자가 가장 믿고 따르는 선배였습니다. 선생님, 잠깐 시간 좀 있으세요? 의논 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하늘 기자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풀어놓았습니다. 인자 할머니의 한마디부터 다락방의 탁본, 어제 김태곤 사무국장이 들고 왔다는 두툼한 봉투까지. 윤정우 선생님은 듣는 동안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다 듣고 나서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아, 이건 잘만 풀면 큰 기사 된다. 그런데 잘못 풀면 우리 신문사가 통째로 흔들릴 수도 있는 일이야. 왜요, 선생님? 김태곤 그 사람, 우리 지역에서 발이 넓어. 시의원 한 분이랑 사돈관계라는 얘기도 있고 군청 문화관광과랑도 친해. 그런 사람을 건드리려면 증거가 한두 개로는 안 돼. 그래서 저도 증거부터 차근차근 모으려고요. 좋아. 그러면 우선 향교 보존회가 어떤 단체로 등록돼 있는지부터 확인해. 거기서 출발해야 해. 윤정우 선생님이 자기 컴퓨터 화면을 하늘 기자 쪽으로 돌렸습니다. 보존회 같은 비영리 민간단체는 일정 규모 이상 후원금을 모으려면 모금 등록이라는 걸 해야 해. 그리고 그 사용 내역도 일정 기간 안에 보고하게 돼 있어. 이걸 어기면 기부금품법 위반이 되는 거고. 기부금품법이요? 그래. 일반 시민이 잘 모르는 법인데 후원금 모금에는 분명한 규칙이 있어. 모금 목적과 다른 데 쓰면
그 자체로 처벌받을 수 있어. 횡령으로 더해지면 형이 더 무거워지고, 그러면 보존회가 모금 등록을 안 했거나 사용 내역을 거짓으로 보고했다면 그것만으로도 걸리는 거네요? 그렇지. 그런데 그쪽에서도 바보가 아니야. 서류상으로는 깔끔하게 맞춰놨을 가능성이 높아. 우리가 봐야 할 건 서류와 실제 사이의 차이야. 하늘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우 선생님은 책상 서랍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거 가지고 다녀. 취재할 때 듣는 모든 말은 손으로 한 번 더 적어. 녹음만 믿지 말고. 녹음은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어.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하늘 기자는 군청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연송양교 보존회의 모금 등록 서류는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모금 목적은 명륜당 현판 보존 및 복원, 모금 목표액은 3억 원, 모금 기간은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였습니다. 사용 내역서에는 큰 항목으로 현판 복원 용역비 2억 1천만 원, 복원 기념식 행사비 3천만 원, 보존회 운영비 2천만 원, 기타 부대 비용 4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억 1천만 원이라. 복원 용역업체로 기재된 곳은 청주의 한솔 전통간판 공방이라는 업체였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와 대표자 이름, 주소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대표자 이름은 김태성이었습니다. 김태성? 하늘 기자는 그 이름을 작은 수첩에 적어두었습니다. 김태공과 김태성. 우연일 수도 있었지만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 기자는 인자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저예요. 김 국장이 말한 청주 업체 알아냈어요. 그래, 어디라던가? 한솔 전통간판 공방이라는 곳인데요. 대표자 이름이 김태성이에요. 김태성? 김태곤 국장 동생 이름이 김태성이야. 네, 정말요? 몇 해 전 향교 모임에서 자기 동생이라고 데려와서 인사시킨 적이 있어. 청주에서 간판 일을 한다고 그랬지. 그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선생님, 그러면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후원금을 자기 동생 회사로 빼돌린 거예요. 하늘 기자, 거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해봐. 그 업체가 실제로 일을 한 흔적이 있는지. 사람이라는 게 일을 했으면 흔적이 남거든. 작업 일지나 자재 구입 영수증,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해. 네, 선생님. 내일 청주에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다음 날 하늘 기자는 첫 차로 청주로 향했습니다. 한솔 전통간판 공방은 청주 외곽의 좁은 골목 안에 있었습니다. 외관은 허름했고 작업장이라기보다는 창고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내부 수리 중이라는 종이가 한 장 붙어 있었습니다. 하늘 기자는 옆가게의 자동차 수리점 사장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옆 한솔 공방, 요즘 문을 안 여시나 봐요? 아, 거기 한 1년쯤 됐을 거요. 가끔 사람 들락거리기는 하는데 작업하는 건 거의 못 봤어요. 실례지만 사장님 함자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나 박성호요. 여기서 한 20년 했지. 박 선생님, 그러면 작년 가을이나 올 봄에 저 안에서 큰 현판 작업 같은 거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한두 자 정도 되는 큰 나무 깎고 글씨 새기고 하는 거요. 박성호 사장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봤어요. 저 집은 작년부터는 거의 개점 휴업이야. 가끔 트럭이 와서 뭐 싣고 가기는 했는데 그게 어디서 가져온 건지는 모르지. 트럭이요? 응. 한 5월쯤이었나. 비 오는 밤에 트럭 한 대가 와서 천으로 싼 긴 물건을 내려놓고 갔어. 그 다음 날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
어디로 또 옮겼는지 하늘 기자의 손이 자기도 모르게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5월에 비 오던 밤, 배정심 할머니가 향교 뒷문에서 본 그 트럭과 시기가 정확히 맞물렸습니다. 박 선생님, 혹시 그 날짜 정확히 기억나세요? 5월 중순쯤이었지. 우리 손주 생일이 5월 17일인데 그날 손주 보러 갔다 와서 다음날 아침에 가게 나왔을 때 봤으니까 5월 18일 새벽이지.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그때 일을 종이에 한번 적어두실 수 있으실까요? 본대로만요. 아, 적어두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런데 왜 그러슈? 제가 지금 취재 중인 일이 있어서요. 박 선생님이 보신 게 중요한 기록이 될 수도 있어서요. 그래요. 적어둘게. 하늘 기자는 청주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림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김태곤 사무국장이 동생 김태성의 명의로 된 유령에 가까운 공방을 끼워 후원금을 빼돌렸을 가능성. 그리고 진짜 작업은 하지 않은 채 옛 현판을 어디론가 옮기고 값싼 새 현판을 만들어 걸었을 가능성. 그 사이를 5월에 비 오던 밤이 가느다란 실처럼 잊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 기자는 인자 할머니의 집에 다시 들렀습니다. 마침 배정심 할머니도 와 계셨습니다. 세 사람은 마루 끝에 앉아 식어가는 옥수수차를 앞에 두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형님, 저 사실 어제 그날 일을 종이에 적었어요.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정심 할머니가 가방에서 곱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또박또박 손글씨로 적힌 한 장의 진술이었습니다. 날짜, 시간, 본 장면, 들었던 헛기침 소리까지. 그 끝에는 배정심 할머니의 이름과 도장이 단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정심이 잘했어. 이게 자네를 지켜줄 거야. 형님. 그런데 어제 김 국장이 가게에 왔어요. 뭐? 무슨 일로? 그냥 가게세 받으러 온 척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가게는 잘 되시오. 영감님 약값은 괜찮으시오. 그런 얘기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향교 일은 우리 같은 사람이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괜히 입 잘못 놀리면 가게 자리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그게 김 국장 마지막 말이었어요. 하늘 기자가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거 분명히 협박이잖아요. 하늘 기자, 진정해. 김 국장이 우리 정심이가 그날 밤 본 걸 아직은 모를 거야. 그저 입 조심하라고 미리 못을 박은 거지. 그런데 알아두게. 협박이라는 게 막상 법으로 가져가면 입증이 쉽지 않아. 왜요, 선생님? 이런 말을 듣고도 사람들은 보통 그 자리에서 녹음할 생각을 못 하거든. 그래서 협박을 자주 받는 사람은 늘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둘 줄 알아야 해.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직접 참여한 대화는 본인이 녹음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 다만 자기는 빠지고 남의 대화만 몰래 녹음하는 건 안 되는 거고. 아,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정심이 다음에 김 국장이 또 그런 식으로 말을 걸면 휴대전화 녹음 버튼만 살짝 눌러두면 돼. 손에 들고 있어도 되고 주머니 안에 있어도 되고. 그게 자네 한마디보다 훨씬 큰 증거가 되는 거야. 배정심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요. 손녀딸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게 해. 그리고 정심이 한 가지 더 알아둬. 김 국장이 가게에서 자네를 쫓아내려고 갑자기 임대료를 올리거나 계약을 끊으려고 하면 그걸 그냥 받아들이지 마.
임대인이 마음대로 세입자를 내쫓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야. 정당한 이유 없이 갑자기 계약을 끝내거나 임대료를 과하게 올리는 건 법으로 막혀 있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거든. 그런 법이 있어요? 있지. 우리 같은 동네 가게 주인들이 갑자기 길거리로 나앉지 않도록 만들어둔 법이야. 처음 가게 계약하고 얼마 안 됐으면 한 10년 동안은 큰 잘못이 없는 한 함부로 내쫓을 수 없어. 자세한 건 동네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물어보면 무료로 상담도 해줘. 형님, 그런 건 어떻게 다 아세요? 내가 옛날에 변호사 어른 글씨를 자주 써드렸다고 했지? 그분이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알아두면 좋은 법들을 늘 한두 가지씩 일러주셨거든. 그분 말씀이 법은 어려운 게 아니라 모를 때 어려운 거라고 하셨어. 그 말이 지금까지 잊히지 않아. 하늘 기자가 가만히 두 할머니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오늘 많이 배웠어요. 솔직히 저도 임대차 보호법 이름만 들어봤지 구체적으로는 잘 몰랐어요. 하늘 기자, 자네 같은 젊은 사람들이 이런 법을 알고 있어야 해. 그래야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자네들 보고 마음 놓고 살지. 세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잎이 저녁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하늘 기자가 가방에서 청주에서 적어온 수첩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두 분 모두 들어보세요. 오늘 청주에서 알아낸 게 있어요. 하늘 기자는 한솔 공방의 모습과 박성호 사장님의 증언을 차근차근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김태성이라는 이름이 김태곤 사무국장의 동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까지. 하늘 기자, 이제 그림이 거의 완성됐네. 인자 할머니가 식어버린 옥수수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네요. 마지막 한 가지? 옛 현판이 어디에 있는지요. 누가 가짜를 만들어 걸었다면 진짜를 어디엔가 숨겨두었을 거예요. 그게 어디일까요? 인자 할머니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향교 안에 오래된 창고가 하나 있어. 명륜당 뒤편으로 돌아가면 잡목 사이에 잘 안 보이게 가려져 있지. 옛날에는 그곳에 향교에서 쓰던 제기와 낡은 가구를 보관했어. 지금은 다들 잊고 잘 안 들어가는 곳이지. 거기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어. 옛 현판이라는 게 크고 무거워서 멀리 못 가. 누군가 빨리 처리하려 했다면 가까운 데에 숨겼을 가능성이 높아. 세 사람의 시선이 어두워지는 하늘 아래에서 천천히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내일 새벽 향교문 열리기 전에 한번 가봅시다. 인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40년 전 한지 위에 떨어뜨렸던 첫 먹비처럼 단단한 결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 어둠 속의 감나무가 그 결심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산자락의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시계는 5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인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보온병에 따뜻한 보리차를 담았습니다. 문 앞에는 어둠 속에서 자전거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선생님, 저예요. 하늘 기자가 검은 점퍼 차림으로 작은 손전등을 손에 쥐고 서 있었습니다. 정시민은 가게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거기서 같이 향교 뒷문으로 들어가면 사람 눈에 덜 띌 것 같아서요. 그래, 가자. 세 사람이 만난 향교 뒷문 쪽 골목에는 새벽 새소리만 가늘게 들렸습니다. 배정심 할머니는 작은 손전등 2개와 면장갑 3켤레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형님,
이거 끼고 가요. 창고 안이 먼지가 많을 거예요. 정심이 자네 야무지구먼. 제가 평생 가게 정리만 해본 사람이에요. 세 사람은 한 줄로 서서 향교의 옆 담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 시간의 향교는 마치 깊은 잠에 든 노인처럼 조용했습니다. 명륜당 처마 끝에 걸린 그 가짜 현판이 새벽 어스름 속에서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명륜당 뒤편으로 돌아가자 인자 할머니의 말처럼 잡목 사이에 가려진 낡은 창고 한 채가 있었습니다. 함석 지붕은 군데군데 녹슬어 있었고 나무 문에는 새 자물쇠가 하나 단단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새 자물쇠네요. 그것도 꽤 튼튼해 보이는데요. 이게 의심을 더 키우는 거지. 빈 창고에는 새 자물쇠를 달 이유가 없어. 선생님, 어떡하죠? 부수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때 배정심 할머니가 가게에서 가져온 가방을 뒤적이더니 작은 열쇠 꾸러미 하나를 꺼냈습니다. 형님, 이거 우리 영감이 옛날에 향교 청소일 잠깐 도와줄 때 보존회에서 받았던 열쇠예요. 그동안 그냥 서랍에 있길래 혹시나 해서 가져왔어요. 창고 열쇠는 아닐 것 같지만 인자 할머니가 그 열쇠 꾸러미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정심이 자네는 정말 천생 살림꾼이야. 자, 한번 해보자. 세 번째 열쇠가 자물쇠 안에서 가볍게 돌아갔습니다. 자물쇠는 이번 보건공사를 핑계로 새로 단 것이 분명했지만 보존회에서 쓰던 옛 자물쇠 본을 그대로 따서 단 모양이었습니다. 열렸어요.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에서 묵은 먼지와 나무 냄새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 사람의 손전등 불빛이 어둠 속을 차례차례 훑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깨진 옹기들이 쌓여 있었고 다른 쪽에는 오래된 의자들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 검은 천이 덮인 긴 무언가가 벽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습니다. 저거예요, 형님. 배정심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인자 할머니가 천을 천천히 걷어냈습니다. 그 아래 400년 가까운 세월을 간직한 진짜 명륜당 현판이 검은 글씨와 다른 나뭇결을 그대로 드러내며 가만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송암 선생, 인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40년 전 자기 손으로 탁본을 떴던 바로 그 글씨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효자의 마지막 비침이 분명히 오른쪽 위로 살짝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진짜네요. 이게 진짜였어요. 하늘 기자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플래시 없이 손전등 불빛에 비친 그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찍었습니다. 하늘 기자, 잠깐. 사진만 찍지 말고 현판 뒤쪽도 살펴봐. 옛 현판에는 보수할 때마다 보수 메모를 적어두는 경우가 있어. 송암 선생도 그 버릇이 있었거든. 세 사람이 함께 무거운 현판을 조심스럽게 벽에서 떼어 천천히 돌렸습니다. 현판 뒤쪽 모서리 가까운 자리에 누런 종이가 하나 못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보수 메모였습니다. 1962년, 1985년, 그리고 2002년. 세 차례의 보수 기록이 각기 다른 필체로 단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985년 글씨, 이거 제 글씨예요. 인자 할머니가 자기 옛 글씨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짚었습니다. 하늘 기자, 잠깐. 저 아래쪽에 봉투 같은 게 보이는데. 하늘 기자가 손전등을 비추자 현판 뒷판과 보수 메모 사이에 누런 봉투 하나가 비스듬히 끼워져 있었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빼내자 안에서 접힌 종이 몇 장이 나왔습니다. 이건
종이를 펼치자 그것은 분명한 견적서였습니다. 작년 8월 날짜로 한 옛 현판 보존 전문업체에서 발행한 견적서. 원본 현판의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고 보존 처리 비용은 총 4,500만 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견적서 하단에는 연송향교 보존의 김태곤 귀하라는 글자가 또렷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하늘 기자, 김 국장은 이 견적서를 받고도 이 일을 진행하지 않았어. 대신 자기 동생 회사로 2억 1천만 원짜리 가짜 공사를 만들어낸 거지. 선생님, 그런데 이 견적서는 왜 여기에 숨겨둔 걸까요? 그냥 버리면 될 텐데. 버리지 못한 거지. 사람이라는 게 본능적으로 자기 손에 한번 들어온 종이는 쉽게 못 버려. 더구나 이런 견적서는 나중에 다른 데서 또 쓰일지 모르거든. 그래서 여기 아무도 못 볼 거라 생각한 곳에 끼워둔 거야. 그때 창고 바깥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의 몸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인자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 다 끄게. 천도 다시 덮어. 세 사람은 빠르게 손전등을 끄고 현판 위에 검은 천을 다시 덮었습니다. 그리고 견적서 봉투는 하늘 기자가 자기 점퍼 안쪽에 단단히 챙겨 넣었습니다. 창고 문틈으로 차에서 내리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익숙한 헛기침을 했습니다. 여기 자물쇠는 내가 단 거니까 안에 들어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너무 걱정 마라, 태성아. 형님, 그래도 빨리 옮깁시다. 그 놓친 내가 어제도 우리 공방까지 다녀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옆 가게 박 씨가 그러더라고. 청주에 누가 왔다고? 여자 기자였대요. 짧은 머리에 카메라 들고 우리 공방 앞에서 한참 서성였답니다. 김태곤 사무국장의 목소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 기자, 괴산문화일보 오 기자야. 어제 인자 할머니 집에서 나오는 것도 누가 봤다더라. 형님, 이거 일 커지기 전에 저 현판부터 처분합시다. 오늘 밤 안에 옮겨서 우리 공방 뒤에 잠시 두든지 아니면 아예 태워버리든지. 태우는 건 안 돼. 그건 너무 위험해. 일단 청주 공방으로 옮기자. 거기 안쪽 창고에 두면 한동안은 못 찾을 거다. 오늘 밤 몇 시쯤요? 11시. 인부 2명은 내가 부르마. 너는 트럭만 빌려와. 알겠어요, 형님. 창고 안에 세 사람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하늘 기자는 점퍼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의 녹음 버튼을 살며시 눌러둔 상태였습니다. 어제 인자 할머니가 일러준 말이 머릿속에서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자기가 직접 그 자리에 있는 대화는 본인이 녹음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 두 사람은 자물쇠를 한 번 더 확인한 뒤 차에 올라 떠났습니다. 자동차 엔진 소리가 멀어지고도 한참 동안 세 사람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인자 할머니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 기자, 녹음 됐나? 네, 선생님. 끝까지요. 헛기침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잘했어. 정심이, 자네는 괜찮은가? 형님, 가슴이 아직도 뛰어요. 저 양반들 정말 우리 향교를 그렇게 만들 사람들이었네. 정심이. 무서워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이제 무서워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오늘 밤 안에 저들이 이 현판을 옮긴다고 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우선 이 창고를 우리가 본 그대로 두고 나가야 해. 어디에도 손댄 흔적이 남으면 안 돼. 자물쇠도 우리가 들어왔을 때처럼 다시 채워두자. 신고는요? 경찰에 바로 신고하면 안 되나요?
하늘 기자의 물음에 인자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늘 기자, 지금 신고하면 김 국장은 다 발뺌할 거야. 그 사람 이 동네에서 인맥이 두꺼워. 우리한테 필요한 건 그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자리야. 사람이 많고 증거가 한꺼번에 드러나고 거짓말이 거짓말로 덮이지 않는 자리. 어떤 자리요? 6월 중순에 유림회의가 있어. 향교 어른들이 다 모이고 군청 문화관광과장도 참석하시지. 김 국장도 그 자리에서 이번 보건사업 결과 보고를 하기로 돼 있어. 거기서 모든 걸 꺼내놓자. 선생님, 그러면 오늘 밤은요? 오늘 밤에 김 국장이 이 현판을 옮겨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절반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인자 할머니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사람을 안심시키는 종류의 미소였습니다. 하늘 기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해두자. 우리가 오늘 본 이 모든 걸 종이에 적어두는 거야. 시간, 장소, 본 사람, 들은 말. 그 종이에 우리 세 사람이 다 서명하고 도장도 찍어두는 거지. 그리고 그 종이를 한 분은 자네 신문사 선배에게, 한 분은 우체국으로 가서 내 앞으로 등기 우편으로 붙여두는 거야. 등기 우편이요? 자기 앞으로요? 그래. 옛날 사람들이 쓰던 방법인데 자기가 적은 종이를 자기 앞으로 등기로 보내두면 우체국 도장에 날짜가 찍히지. 그 봉투를 나중에 뜯지 않은 채로 가지고 있으면 그날의 그 내용을 분명히 작성해 두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야. 디지털 파일은 날짜를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지만 우체국 도장은 못 바꿔. 와, 선생님. 이런 방법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늙은이들 지혜라는 게 가끔은 이런 데서 쓸모가 있는 거야. 세 사람은 창고를 들어왔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정리한 뒤 조용히 자물쇠를 다시 채웠습니다. 향교 마당을 빠져나오는데 어느새 동쪽 산 위로 붉은 햇살 한 줄기가 길게 뻗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 기자는 윤정우 선생님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윤정우 선생님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아, 이건 이제 우리 손에서 떠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단단히 해둬야 해. 뭔데요, 선생님? 오늘 밤 김 국장이 현판을 옮기러 오는 그 시간. 그 장면을 누군가는 멀리서라도 카메라로 담아둬야 해. 향교 뒷문에서 트럭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현판을 싣는 그 장면. 그게 마지막 한 조각이야. 제가 갈게요, 선생님. 혼자는 안 돼. 너 혼자 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내가 함께 가마. 그리고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마라. 그저 멀리서 찍기만 하면 돼. 그날 저녁 인자 할머니의 집에서는 한 장의 종이가 단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인자 할머니의 글씨로 그날 새벽 창고에서 보고 들은 모든 일이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적혔습니다. 그 끝에 세 사람의 이름과 도장이 차례로 찍혔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는 두 장으로 복사되어 한 장은 신문사 윤정우 선생님에게, 한 장은 우체국 등기로 인자 할머니 자신의 집 주소를 향해 떠났습니다. 밤 11시 향교 뒷문 너머의 어두운 골목에서 하늘 기자와 윤정우 선생님은 숨을 죽인 채 카메라의 셔터를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트럭 한 대와 두 사람의 인부, 그리고 김태곤 사무국장과 그의 동생 김태성, 천에 둘둘 말린 긴 현판이 어둠 속에서 트럭 짐칸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모습은 5월에 비 오던 그 밤과 정확히 닮아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 그날 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이번에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눈이 어둠 속에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6월의 유림회의가 사흘 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6월 중순의 어느 토요일 오전 연송향교의 명륜당 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작약은 어느새 지고 능소화가 담장 위로 붉게 피어 있었습니다. 유림회의 날이었습니다. 향교 어른들과 보존의 임원들 그리고 군청 문화관광과장까지 한자리에 모이는 1년에 한 번 있는 큰 자리였습니다. 명륜당 마루에는 자리가 가지런히 깔렸고 정면에는 발표용 작은 단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쪽으로 새 현판이 여전히 모르는 척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인자 선생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이 선생, 그동안 잘 지내셨소? 네. 그런데 오늘은 어쩐 일로 이렇게 일찍 나오셨소? 오늘은 들을 말도 있고 할 말도 좀 있어서요. 인자 할머니는 정갈한 회색 한복 차림으로 자리 한쪽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 옆자리에는 배정심 할머니가 그리고 그 뒤편으로 몇 걸음 떨어진 자리에는 하늘 기자와 윤정우 선생님이 카메라를 가방 안에 넣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몇 가지 안건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김태곤 사무국장의 차례가 왔습니다. 존경하는 유림 어른 여러분, 그리고 군청 과장님, 지난 봄 우리 연송향교 명륜당 현판 복원 사업이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모금하신 후원금 3억 원은 한 푼의 어긋남도 없이 전액 복원에 사용되었고 사용 내역서는 이미 군청에 제출하여 적정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태곤 사무국장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럽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가 발표를 마치고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자 할머니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인자 할머니에게 쏠렸습니다. 김태곤 사무국장이 잠깐 굳었다가 곧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인자 선생님, 지난번 복원 기념식 때 그 말씀이시라면 오늘 같은 공식 자리에서는 좀 공식 자리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 국장. 인자 할머니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옆에 놓아두었던 큰 보따리를 단상 가까이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따리 안에서는 40년 전의 옛 탁본 한 장과 옛 사진 한 묶음, 그리고 잘 접힌 종이 몇 장이 차례차례 꺼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글씨 한 획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 합니다. 인자 할머니가 탁본을 명륜당 마루 위에 천천히 폈습니다. 그 옆에 하늘 기자가 일어나 어제 인쇄해 둔 새 현판 사진 한 장을 같은 크기로 나란히 놓아주었습니다. 이 탁본은 제가 1985년에 직접 떠둔 옛 명륜당 현판의 글씨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지난 5월에 새로 걸린 그 현판 사진입니다. 두 글씨가 같아 보이십니까? 좌중의 어른들이 안경을 고쳤으며 두 글씨를 번갈아 들여다보았습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좀 다르네. 이 효자 마지막 획이 한쪽은 위로 들리고 한쪽은 아래로 쳐져 있구먼. 글자 사이도 다르고. 인자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옛 현판의 글씨는 우리 송암 선생의 친필이었습니다. 송암 선생은 마지막 획을 마무리할 때 붓을 꼭 오른쪽 위로 살짝 들어 올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평생 그 버릇을 못 고치셨지요. 그런데 이 새 현판은 그 버릇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송암 선생의 친필을 그대로 복원한 것이 아닙니다. 인자 선생님, 김태곤 사무국장이
마이크 없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복원이라는 게 그렇게 한 획 한 획까지 똑같이 따라 쓰는 게 아닙니다. 시대에 맞게 약간의 보정이 들어가는 것은 복원 분야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김 국장, 인자 할머니가 김태곤 사무국장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문화재 복원의 첫째 원칙은 원형 그대로의 보존입니다. 임의로 손 떼는 건 복원이 아니라 훼손이지요. 그건 이 자리에 계신 군청 문화관광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군청 문화관광과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화재 복원은 원형 보존이 원칙입니다. 김 국장님, 인자 선생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김태곤 사무국장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인자 할머니는 보따리에서 다음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자 할머니가 누런 견적서 봉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건 작년 8월 날짜로 발행된 한 옛 현판 보존 전문 업체의 견적서입니다. 받는 사람 난에는 분명히 연송양교 보존의 김태곤 귀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견적 금액은 4,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존회의 사용 내역서를 보면 청주의 한 업체에 2억 1천만 원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의 이름은 한솔 전통간판 공방. 대표자 이름은 김태성, 김 국장의 친동생이지요. 좌중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김태곤 사무국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인자 선생님, 어디서 그런 거짓 자료를 들고 와서 사람을 모함하시는 겁니까? 김 국장, 거짓 자료인지 진짜 자료인지는 이 견적서 발행업체에 직접 확인해 보면 될 일입니다. 군청 과장님,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군청 문화관광과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보존의 회계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김 국장님, 보존의 통장 거래 내역을 오늘 안으로 군청에 제출해 주시지요. 그리고 청주 한솔 공방 측에도 별도로 확인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한 늙은이의 억측일 뿐입니다. 그때 인자 할머니 옆자리에서 배정심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에는 자기 손으로 직접 적은 진술서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좌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향교 앞에서 지물포를 하는 배정심입니다. 올해 5월 18일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던 밤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향교 뒷문에서 사람들이 천에 둘둘만 긴 나무판을 트럭에 싣는 걸 보았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분명히 김 국장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김태곤 사무국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정심이 누님, 그게 무슨 말씀이오? 그날 밤 누님이 나를 봤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배정심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증거는 제 두 눈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일을 적은 이 진술서, 그리고 어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배정심 할머니가 가방에서 작은 휴대전화 하나를 꺼냈습니다. 엊그제 김 국장이 우리 가게에 또 오셨어요. 가게를 비워야 할 수도 있다고 영감 약값 걱정하시라고. 그날 그 말씀을 제가 다 녹음해 두었습니다. 들려드릴까요? 누님, 김 국장,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직접 참여한 대화는 본인이 녹음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이다. 우리 인자 형님이 그렇게 일러주셨어요. 좌중의 술렁임이 더 커졌습니다. 인자 할머니가 마지막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하늘 기자와 윤정우 선생님이 6월 어느 밤 향교 뒷문 골목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트럭 짐칸에 천에 쌓인 긴 현판을 싣고 있는 두 형제의 모습이 또렷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김 국장과 김 국장 동생이 옛 현판을 청주의 한솔 공방으로 옮기던 그날 밤의 모습입니다. 6월 12일 밤 11시 향교 뒷문 골목에서 두 분의 신문 기자가 찍은 사진입니다. 좌중에서 누군가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태곤 사무국장은 무언가 말하려다 결국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군청 문화관광과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한 차례 정해야 합니다. 보존의 김 국장님은 오늘 안으로 보존의 회계자료 일체를 군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금 사용 내역과 복원 작업의 실체에 대해 군청 차원의 재조사를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향교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옛 현판은 오늘 중으로 우리 군청 직원이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김태곤 사무국장의 어깨가 처음으로 작게 흔들렸습니다. 마당으로 나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자 할머니는 명륜당 처마 끝에 가짜 현판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송암 선생,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실 수 있겠습니다. 며칠 뒤 옛 현판은 군청 직원과 보존 전문가들의 손을 거쳐 다시 명륜당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김태곤 사무국장과 그의 동생 김태성에 대한 수사가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향교 보존회는 새로 임원진을 꾸렸고 후원금은 한 푼 한 푼 모금하신 어른들께 사용 내역과 함께 다시 보고되었습니다. 옛 현판이 다시 걸리던 날 향교 마당에는 작은 잔치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현수막도 없었고 마이크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른들이 모여 앉아 떡 한 조각씩을 나누며 처마 끝에 그 글씨를 오래오래 올려다보았습니다. 인자 선생님, 옆자리에서 하늘 기자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하늘 기자. 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뭔가? 그날 새벽 창고에서 그 현판을 처음 보셨을 때요.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인자 할머니가 잠시 명륜당 처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부끄러웠지. 부끄러우셨다고요? 왜요? 그 사이에 40년이 흘렀잖아. 그 40년 동안 나는 가끔 이 향교 앞을 그냥 지나치기도 했고 송암 선생 글씨를 잠시 잊고 살기도 했어. 그런데 그 현판은 거기서 400년 가까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지.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사람은 속여도 글씨 버릇은 못 속이는 법이야.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글씨는 사람을 안 속이지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주 속이거든. 잊은 척, 못 본 척, 모른 척. 나도 그 사이에 그렇게 살았던 시간이 있었던 거야. 하늘 기자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저 이 일 기사로 정리해서 다음 주에 신문에 내려고요. 마지막 한 줄에 선생님 말씀 한마디만 넣어도 될까요? 무슨 말? 사람은 속여도 글씨 버릇은 못 속입니다. 그 한 줄이요. 인자 할머니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 말은 내 말이 아니야. 송암 선생이 평생 살아오신 그 마음이지. 그러니 내 이름이 아니라 송암 선생 말씀이라고 그렇게 적어주게. 네, 선생님. 그렇게 할게요. 저녁 햇살이 명륜당 처마 아래로 길게 내려앉았습니다. 효자 마지막 비침이 오른쪽 위로 살짝 들린 채 400년의 세월을 그대로 품고 다시 그 자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배정심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우리 잘한 거 맞지요? 잘했지. 정심이 자네가 그날 밤 본 걸 본대로 말해줘서 그게 시작이었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건 본 걸 본대로 말하는 거, 그거 하나로도 충분한 거야. 세 사람의 머리 위로 6월의 부드러운 바람이 가만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 송암 선생의 마지막 비침 같은 작은 인사 하나가 오래도록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자기 말을 누가 들어주지 않는 순간을 만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이유로, 그저 노인의 까다로움이라는 이유로 자기 한마디가 가볍게 묻혀버리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그러나 본 것을 본대로 말하는 일, 아는 것을 아는 대로 짚어주는 일, 그 작은 용기 하나가 때로는 400년 된 글씨 한 점을 제자리로 돌려놓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의 인자 할머니처럼 우리 곁에 어른들이 가진 오래된 눈썰미와 오래된 지혜는 결코 구식이 아닙니다. 그 한 분 한 분의 한마디가 우리가 사는 동네를,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씩 더 단단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한 번쯤 함께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